그 책에 있는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했죠. 포워드 컨트랙트의 경우. 포워드 컨트랙트의 경우 원래는 미래에 대한 계약인데 현재 그 마켓 밸류의 변할 적 이 포워드 컨트랙트 밸류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고 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짓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개를 했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포워드 컨트랙트는 미래에 관한 계약이지만 그것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마 우리가 그 금채굴업자 얘기를 했었죠. 월요일 날. 안 했나? 그거는 어디에 나오는 거였지? 여기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책에 140페이지 나오는 거였어요. 그것도 책보다는 조금 심도 있게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금광업자가 자신의 금 가격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포워드 컨트랙트를 맺기를 원하죠. 그럼 보통 이제 상업은행인데 IB가 그 카운터 파트가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상업은행에서 일을 하는 그 재무 담당자다. 이 계약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런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금광업자의 금 가격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맡게 되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또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해지를 하되 첫 번째는 해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금광업자가 애초에 그 금 가격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카운터 파티로 나서면서 갑자기 없던 리스크를 택하는 셈이니까, 그러면 그걸 또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금광업자한테는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식의 계약은. 금광업자는 해지를 하면서도 첫 번째 해지를 해야 되고 두 번째 프로핏을 달성해야 돼요. 성취를 해야 돼요. 이 두 개가 모두 성취돼야지 되는 건데, 아마 책에는 프로핏 성취하라는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해지하면 된다. 그래서 해지를 한 결과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결국 이런 캐시플로우만이 남게 된다. 이 캐시플로우가 0보다 커야지 비로소 금광업자는 이런 계약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그런 델타 해칭, 어떤 마켓 베리어블이 변할 적에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포지션에 변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중화시킬 것인가, 그 얘기를 이제 넘어서 델타 해칭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고 그걸 어떤 식으로 또 해결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지난 시간까지는 주가나 외환이나 이런 식의 금융상품이었는데, 금융상품 중에는 보다 복잡한 것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옵션 같은 경우는 그 기초자산, 옵션은 기초자산이라는 마켓 베리어블이 변할 적에 이것도 변해서, 이것도 당연히 델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변할 적에 주식에 대한 옵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변하는 양상이 선형이 아니라 커브로 변하기 때문에 그 델타 해칭만으로는 부족함이 있다. 어떤 부족함이 있는가 하면, 그림을 봐서 우리가 설명을 간단히 한다면, 옵션의 가치는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자, 주가가 변함에 따라서 옵션의 가치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변하지 않고 넌 리니어리 변하는데, 이 델타 해칭은 이 기울기 개념이기 때문에 델타 해칭에 근거해서 해칭을 하게 되면은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꽤 많이 변했을 적에 애초 해칭했을 때 생각했던 정도로 옵션 가격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변하면 여기가 되는데, 실제 옵션 가격은 이거와 차이가 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오차가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또 조정을 해줘야 될 것인가. 추가적인 방책이 필요하죠. 그러면 설사 이러한 옵션이라 하더라도 델타 해칭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분명히 주가가 변하면은 이렇게 여기서 기울기 개념에 근거한 편미분한 기울기에 근거한 델타 헤징과 실제 마켓 베리어블은 실제 그 옵션 가격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주가가 변할 적에 어떤 경우에는 그런 가격을 안 해도 돼.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네? You know too much. 한 번 더 대답을 기다려볼까? 주가가 변하면은 이 기울기와 실제 옵션 가격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기울기에 근거한 옵션 가격의 변화 예측과 실제 옵션 가격의 변화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만큼은 다시 우리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또 조정을 해줘서 완벽하게 해지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오차가 나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주가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주가가 굉장히 조금 변할 적에. 여러분 역시 이그자틱한 퀘스천을 하니까 이그자틱한 대답이. 여기서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변하면은 이 정도 오차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변할 적에.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변하면 주가가 1달러? 1달러 변하면 이 오차가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0.5달러면 있죠? 그러면 주가 어느 정도 변할 적에? 예? 이론적으로 주가를 S라고 하면 주가가 DS만큼 변할 적에. 여러분 Y는 X자승 그래서 뭐 DY, DX는 뭐 EX 이런 거 다 알잖아. 그러면 DY는 전미분해서 EX 타임스 D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울기는 X 값에 따라서 이거는 리니어 하는 거니까 Y 아니죠. 이 기울기가 여기서 X에서 X 대신만큼 변하면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X가 얼마만큼 변하면 차이가 요것만큼만 변하는가 하면은 그게 막 이름하여 이게 DX가 되는 거고 이거는 DX 상수의 변수예요. DX는 상수예요, 상수. infinitesimally small amount. 무한소. 0에 무한히 가까운 양수. 그래서 이거는 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아니지만 주가가 DS만큼 변할 적에 DS는 상수입니다. DS만큼 변할 경우에는 정확히 기울기만큼 옵션 가격이 변하는데 DS보다 0.001달러라도 크기만 하면은 이 DS는 Y의 변화는 X가 DX만큼 변할 적이면 유효한 거죠. DX 이상 변하게 되면은 X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옵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아무리 조금 변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엄밀한 의미에서 차이가 나고 특히 주가가 많이 변할 경우에 오차가 많이 날 수가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완벽하게 막아줘야 된다. 자, 감마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델타 자체도 기울기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애초 기울기는 2여서 2만큼 변할 걸 가정하고 해증을 했는데 주가가 많이 변하다 보니까 3, 4만큼 변하더라. 그 차이만큼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오늘의 주된 토픽은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상품은 델타 헤칭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델타 뉴트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마켓 베리어블이 굉장히 작게만 변해야 된다. DS만큼 변해야 된다. 아니면 DS보다 크다 하더라도 굉장히 작게 변해야지 어느 정도 델타 뉴트럴에 가깝다. 그래서 한번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손 딱 떼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계속적으로 체크해 가면서 지금 현재의 델타는 얼마가 됐는가 필요하면 더 주식을 더 사고 팔고 해야 된다. 이름하여 다이나믹 헤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는 이렇고 어떤 콜옵션의 행사 가격은 얼마고 그 외에 콜옵션 가격을 결정한 다른 요인들이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계속적으로 해증을 해나가야 되는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옵션을 팔았어요. 옵션 가격이 얼마나 나옵니까? 3달러로 나옵니까? 하나에? 옵션 가격이 거의 책이 얼마나 나와요? 3달러 나오면 옵션을 10개 숏셀 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30만, 10개 아니라 10만 개를 팔아서 30만 달러를 일단 벌었고, 일단 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중요 마켓 베리어블인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 옵션 판 포지션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걸 해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둬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주식을 사야 되는가 하면 주가가 올라갈 적에 옵션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만큼 사야 되겠죠. 그래서 옵션 가격이 2.4달러 나오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거는 지금 시장 가격은 옵션이 3달러인데 옵션이 3달러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시장 가격 옵션이 이게 좀 이상한데 숫자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장 가격으로 옵션을 팔아서 이 정도로 돈을 캐시 플로우가 발생을 했고, 옵션의 프라이스 아닌 옵션의 정확한 밸류에이션은 2.4달러고 이 옵션의 정확한 밸류에이션에 의한 델타를 계산을 해보니까 0.52가 나온다. 주가가 좀 올라가면 옵션 가격은 이렇게 0.5달러 정도, 주가가 1달러 올라가면 옵션 가격은 0.5달러만큼 올라간다. 그러므로 옵션을 팔아둔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콜옵션을 산 사람이 나한테 와서 옵션을 행사하면 주식을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주면서 주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식을 어느 정도 사둬야 되는데 정확히 어느 정도인가 하면 델타만큼 주식을 사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옵션을 이렇게 팔아놨으니까 델타를 계산해 보니까 주식을 델타가 마이너스 5220 나오기 때문에 주식을 이만큼을 사둬야 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면 내 콜옵션 판 포지션에서는 돈을 이만큼 손해보지만 주식을 이렇게 사두면 여기서는 그만큼 이익을 보니까는 정확하게 똔똔이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주식을 이 정도만 사두면 이제 델타 뉴트럴이 됐는데, 전체 포지션이 뉴트럴이 됐는데,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주가가 변하면서 이 해지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그 포지션을 바꿔줘야 된다. 이 바꿔주는 것은 이름하여 리밸런싱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 전에 이 그래프 설명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제 해석이 지금 맞는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지금 옵션의 밸류에이션은 2.4달러가 맞는데 옵션 시장 가격은 3달러, 그래서 30만 달러를 이렇게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름하여 콜옵션의 가격은 여러 가지 함수인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underlying asset의 함수다. 이 콜옵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행사하는 옵션인데 삼성전자 주가가 변하면 콜옵션의 가치도 변한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변했을 적에 옵션의 가치가 얼마만큼 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름하여 옵션의 델타죠.
이 델타가 지금 0.52로 나오니까 옵션을 팔아뒀기 때문에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플러스가 되니까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현재 델타가 포지션이 플러스 0.5가 되는 거고 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0.5가 돼서 나는 델타 뉴트럴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0.5라는 그런 델타 포지션이 필요하다. 주식을 이제 옵션 한 개당 주식을 0.5개씩 사두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벽한 그 해지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서 자꾸 변하는 건데 그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 그 책에 제가 설명을 좀 한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콜옵션인데 이 삼성전자 주식이 주가가 올라간다면 콜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좋은 뉴스가 되는 거죠. 비싼 주식이 점점 비싸지는데 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K라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통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좋은 뉴스입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콜옵션 가진 사람한테는 좋은 뉴스인데 어느 정도 좋은 뉴스인가 그 정도는 다른 상황에 따라 틀리다. 예를 들면 행사 가격이 $50인 어떤 콜옵션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이 콜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50 주고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주가가 $100, $200, $1000가 되더라도 $50 주고 살 수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유리한 건데 그런데 이 델타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한다. 예를 들면 현재 주가가 10이라고 합시다. 현재 주가가 10이고 옵션의 만기가 이제 거의 뭐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현재 주가가 10이다. 그렇다면 주가가 오르면 원래 콜옵션의 프라이싱을 보면 주가가 오르면 콜옵션이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 주가가 올라도 콜 가격이 많이 올라갈까요? 많이 올라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콜 가격이 주가가 $10가 아니라 $50 이상이 되어야만 비로소 이 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는 것 자체는 분명히 콜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좋은 뉴스지만 지금으로서 너무 갈 길이 멀다. 그리고 뭐 남은 시간은 10분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이 콜은 여전히 쓸모없는 상황에서 만기를 맞을 확률이 높아서 이런 경우에 델타는 거의 0에 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가격에 따라 틀리다 그런 얘기죠. 이게 만약 리니어라고 한다면 가격과 관계없이 이렇게 리니어라고 한다면은 델타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때의 델타는 거의 0에 가깝다. 반대로 주가가 지금 $80다. 그리고 지금 거의 만기가 다 됐어요.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이미 이 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주식을 $80 주식을 $50에 살 수가 있어요. 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행사하면은. 그리고 $81가 돼도 살 수가 있고 그러므로 여기서 $1씩 올라가면 이 콜 가진 사람한테 그게 확실하게 혜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실하게 혜택이 되죠.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델타가 분명히 플러스고 어느 정도가 됩니까? 거의 1이 되는 거죠. 주가 하나 올라갈 때마다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를 들면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주식이 $1 올라갈 때마다 $50만 사용해서 그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거의 확실하게 $1 올라가면 $1 버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만일 주가가 $50다. $50면은 자 이제 $50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것을 행사해서 그 혜택을 볼 수가 있고 $50에서 좀 내려가면 이제 오히려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델타가 0.5에 가깝게 나온다 그런 얘기. 그러므로 왜 콜옵션의 주가가 변함에 따라서 콜옵션 같이 이렇게 변하는데 그 기울기가 바로 델타인데 델타가 왜 이쪽에서는 1에 가깝고 이쪽으로 올수록 점점 0.5, 0.2 그러더니 결국 주가가 굉장히 낮을 적에는 겨우 0이 되더라. 이 기울기가 0이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주가가 $10, $80, $50인 경우인데 그러면 주가가 $10면 항상 0이고 $80면 항상 1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주가의 변함에 따라서 델타가 달라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10, $80, $50에서 델타가 이런 식으로 변했는데 그러면 항상 그런가? 그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만기가 1년 남았어요. 여러분들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1년 뒤에는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가 $10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콜옵션은 $50를 페이해야지만 삼성전자 주식 하나 살 수 있는 그런 옵션인데, 지금 주가가 $10니까 아무도 그 옵션을 사용해서 삼성전자 주식을 $10짜리 주식을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11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사실 옵션 가치는 별 영향이 없는데, 그러나 이때보다는 플러스 값을 갖는다. 더 큰 플러스 값을 갖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움직여봤자 $50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멀고 험한 길이지만, 여기는 아직 1년이 남아있어요.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아직 올라갈 길이 아직 멀고 험하지만 약간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미 있는 상승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때는 같은 $10지만 델타가 그 만기가 얼마 안 남은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크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1년일 때하고 10년일 때하고 만기 1초 전, 만기 1개월 전, 만기 1년 전 생각을 해보면 별로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만기가 많이 남을수록 좋은 일이 발생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나쁜 일이 발생하면 그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되니까 델타가 0보다 덜 가깝다. 즉 더 큰 플러스를 갖는다, 그런 얘기. 거꾸로 요번에 주가가 $80예요. 주가가 $80니까 이 주식을 이제 옵션 가격을 옵션을 행사하면은 $80짜리 주식을 $50에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81가 되면 $81짜리 주식을 사는 거니까 이제 $31 혜택을 보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그 만기가 10분 남았을 경우에는 주가가 $1 올라갈 때마다 거의 원투원 매칭으로 옵션의 가격도 $1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델타가 거의 1에 가깝다. 근데 이 경우는 주가 올라간 게 물론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아직 만기가 되기까지는 아직 멀고 길은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0분 남았을 때보다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델타가 이 경우보다는 1보다 덜 가깝다. 이 경우가 뭐 0.9였다면 0.8 정도 된다. 그럼 50일 경우는 주가 현재 50일 경우는 시간이 많이 남으나 적게 남으나 뭐 별로 이렇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특별히 인투이티블리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는 내용이 없는데, 이른바의 옵션에서는 시간 가치가 아직 1년의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시간 가치가 유리하게 작동될 경우를 더 많이 비중을 두고 파악하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델타 약간 더 큰 것으로 나온다. 이거는 뭐 인투이티블리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 펑션에 의해서는 설명이 되지만 인투이티블리 그렇게 잘 설명이 안 된다. 이것이 델타 해칭의 문제예요. 델타 해칭이라는 것이 이때 델타는 0.5였다. 주식을 옵션을 팔아놨기 때문에 주식을 0.5에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그 상대방의 옵션 행사할 적에 그 대비책이 되는데, 만기가 가까워지니까는 이때는 0.5개가 아닙니다. 이때는 예를 들면 0.6이었다. 델타가. 그래서 0.6개의 주식이 필요했는데 만기가 가까워지니까 주가는 거의 안 변했는데 만기가 가까워지니까 델타가 0.5이기 때문에 0.6개에서 0.5개로 또 이렇게 리밸런스를 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델타 해칭은 그 계속적인 리밸런스가 필요하다. 그런 개념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이제 갬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 있는 이 그래프는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예요. 옵션의 델타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 콜옵션의 델타. 아까 똑같은 설명으로 물론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에 따라 좀 틀리지만, 만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가 틀리지만, 행사 가격이 $50인데 지금 현재 주가 80이다. 이때는 주식이 주가가 $1 올라가면 옵션 가격도 거의 $1 올라간다. 그래서 델타 값은 1대1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1에 가깝고, 주가가 0일 경우에는 주가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옵션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다. 거의 제로다. 그래서 델타가 이때는 제로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주가가 근접했을 경우에는 half and half 가능성이 감안돼서 0.5에 가깝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뭐 이해하시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제 풋옵션은 어떻게 될 건가? 풋옵션도 있는데,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풋옵션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풋옵션은 이건 뭐 파산상품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고요. 이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 자, 그러면 델타 해증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까 한번 봅시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옵션을 1000개, 옵션을 10만 개 팔았습니다. 그래서 옵션 1개의 델타는 0.5이기 때문에 자기 포지션은 지금 옵션 1개당 주식을 0.5개를 델타가 마이너스 0.5개가 된 거죠. 주식을 옵션 1개를 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을 0.5개씩 사둬야 되는데 얼마만큼 사둬야 됩니까? 옵션을 1개 판 게 아니고 옵션을 10만 개 팔았기 때문에 52,000개 정도의 주식을 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52,000개 주식 살려면 지금 현재 주가가 49달러이기 때문에 이거 곱하기 52,000 이렇게 하면은 250만 정도, 250만 달러 정도 된다. 이거는 이제 단위가 이제 1000달러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필요한 비용은, 필요한 캐시 아웃플로우, 필요한 비용은 지금 주식 산 비용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좀 내렸습니다. 주가가 좀 내렸어요. 내리면은 여러분들 아까 그 옵션 델타에서 봤지만 주가가 오르면 델타가 커지고 주가가 내리면 델타가 작아지니까 필요한 델타가 이제 거기에 맞는 델타가 좀 작아졌어요. 작아졌다는 얘기는 주가가 이 상황일 때는 주식을 아까는 옵션 1개당 0.5개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옵션 1개당 0.458개가 필요하니까 이제 주식을 이렇게 52200만큼 살 필요가 없고 그중에 몇 개, 그중에 일부는 줄여야 됩니다.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가 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6,400만큼 줄여야 된다. 그 줄이게 되니까 그 이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한 내 비용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누적적인 캐시 아웃플로우 나간 거는 처음에 비해서 약간 작아졌죠. 정확하게 이거를 왜 2257에서 2252가 됐는지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기회비용까지 다 고려해서 여기서는 이제 기회비용을 고려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고 주식을 사는데 주식 사기 위해서 이만큼의 돈을 빌린 거라고 생각하면 그 인트레스트를 페이해야 되니까 기회비용이 정확히 계산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그 숫자 225 두 번째 나오는 숫자가 뭐였죠? 뭡니까? 두 번째 나오는 숫자가 cumulative cash outflow가 뭐 그 숫자는 어떻게 계산된가 하면 첫 번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첫 번째 주식을 사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2557만큼의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돈이 그 정도 이거 제가 잘못 쓴 건데 2557 이 정도 돈이 필요했는데 그거가 그걸 일주일 동안 빌렸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그걸 다시 정산해야 되니 다시 그 계산 이거를 여기서 일주일 동안의 비용이 이 원금 플러스 일주일 동안 이자 2.5라고 한다면 1년 이자율 1.5라고 한다면은 빌린 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를 우리가 미안합니다. 이건 이자 자체고 연이율이 5%고 일주니까 1년에 52주가 있으니까 나누기 52주 하면은 순수한 비용이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왜 지금 이 5위가 되는가 하면 이 중에서 주식을 다시 오늘 판 거죠. 이만큼 비용이 들었다가 기회비용을 통해서 이만큼 비용이 들었다가 주식을 이 정도 팔아서 뭡니까? 주식이 하나에 지금 현재 481인데 이거를 몇 주 팔았어요? 6,400주를 다시 팔았죠. 6.4K를 팔고 나니까 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 숫자 나온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숫자는 뭡니까? 다시 주가가 또 떨어졌어요. 또 떨어져서 델타가 또 작아졌어요. 델타가 또 작아지는 바람에 이제 약간 밸런스를 한 주식 자체도 더 유지할 필요가 없고 더 많이 처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델타를 0으로 만들려면. 그래서 또 처분을 했어요. 또 처분을 하니까 어떤 식이 되겠습니까? 이때의 이 금액을 일대 비용 곱하기 일주일 동안의 이자에다가
이제 주식을 또 처분했으니까 처분한 것만큼은 코스트가 줄어드니까 코스트 다시 뺀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숫자가 나온다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주가가 변할 때마다 델타가 틀려지는 것에 맞춰서 주식을 사고 팔고 계속 이렇게 하게 되면 막판까지 무사히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끝낼 수 있다. 이것을 이른바 델타 해킹이라고 사실 이렇게 해요. 완벽하게 이렇게 하지 못해도 뭐 데일리 할 수도 있고 위클리 할 수도 있고 완벽하게 영어로 만들 수는 없어도 너무 위험한 포지션을 취하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삼은 거는 궁금해서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 51.75나 51.88이나 거의 주가가 비슷하죠. 그죠? 그런데 델타는 차이가 나죠. 델타 하나는 0.6, 하나는 0.75니까 차이가 의미 있게 나는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가가 51.75나 51.88이나 물론 이게 약간 크지만 뭐 거의 51 이걸 퍼센트 따지면 0.1달러니까 뭐 50분지 0.1달러니까 퍼센트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0.05가 0.5달러가 1%죠. 그러니까 0.1달러니까는 0.1m니까 뭐 한 0.2%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 델타는 의미 있게 차이가 난다. 왜 델타가 이렇게 커졌죠? 만기까지 남은 시간이 짧아졌어요, 길어졌어요? 짧아졌죠. 아까 우리가 옵션이 아까 그 인더머니일 경우에 옵션이 같은 그 50달러보다 큰 경우에 저는 80달러 예를 들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경우가 있고 시간이 많이 남은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은 이 델타가 높아지고 시간이 많이 남으면은 델타가 그만큼 높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옵션 이 델타는 뭡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옵션이 얼마만큼 따라 올라갈 것인가 그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아직 그 불확실성이 많이 큰데 지금은 이제 만기에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주가 1달러 올라가면 옵션 가격이 올라가는 정도는 굉장히 의미 있게 더 커진다. 이제 불확실성은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래. 왜 거의 똑같은 가격에서 델타가 차이가 날까? 그거는 왜냐하면 델타는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설사 주가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델타는 이런 식으로 변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제가 이거 괄호치고로 좀 문제 낼 수 있어요. 이거 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여기 뭐가 될까? 델타가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주가는 안 변했지만 이거 했잖아요. 이거 그죠? 주가는 이따나 똑같이 80인데 델타는 여기는 1에 가깝고 이건 1에 가깝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러므로 델타는 주가가 형상을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함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만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차이가 나죠. 그럼 만기가 가까워짐을 블랭크 두 개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오버타임 그것 누구야? 오버타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간이 뭐 흘러감에 따라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오버타임.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오버타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수업 끝나면 오버타임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오버타임 생각해야 됩니다. 오버타임 스터딩. 그 다음에 또 그런 설명이 이건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것도 두 번째 설명은 시간이 나면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일단 진도로 넘어가. 이거 비슷하게 요번에는 결국 옵션이 쓸모없는 옵션으로 변하는 주가가 48달러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쓸모없는 옵션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에 그 경우를 예를 든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주가는 비슷한데 옵션의 델타가 차이가 난다. 여기는 주가가 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것들 델타가 커져야 되는데 별로 안 커졌어요. 오히려 작아들었어요. 이 경우에는 주가가 의미 있게 아닙니다.
이게 왜 델타가 작아들었지?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죠.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왜 떨어졌지? 무슨 설명을 하려고? 주가가 올라가고 시간은 만기는 줄어들었고 거꾸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때 이 옵션이 지금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옵션이 지금 요것만 가지고 보면 옵션이 지금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가 없죠. 이 옵션은 $50가 되어야지만 $50 이상인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이니까 주가가 $50 이상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아직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50에 아직은 그래도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뭐 이게 $10라고 그러면 굉장히 작겠지만 0.45라는 그런 델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주가 약간 올라서 약간의 좋은 뉴스이긴 하지만 시간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50 이상이 돼야지 뭐 옵션 가치가 있는데, 그 가능성이 팍 줄어들었기 때문에 델타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생 상품의 옵션에 관한 굉장히 약간 그 진전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옵션, 블랙스월스 옵션 가격의 성격을 알지 않으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뭐 이렇게 우리 사실 블랙스월스 여러분 3학년 2학기에 선물 옵션 배우는 상황이니까 이걸 우리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계속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넘어가더라고요. 이제 감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마. 아까 얘기한 그 델타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감마의 개념은, 자, 델타 뉴트럴을 만들어 봐도 여러분들이 이 델타 뉴트럴을 여러분들 보호해 줄 수 있는 경우는 주가가 아주 약간만 변할 경우면 보호해 줄 수 있고,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다. 그래서 갬마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거는 주가가 많이 변하면, 아주 조금 변하면 거의 기울기와 마찬가지로, 아주 조금 DS만큼 변하면은 DS에 가깝게 변할수록 아무 문제 없지만 DS보다 크게 변할수록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제 측정해주는 그런 리스크 팩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델타가 변하는 정도, 결국 이거죠. 옵션 가격, 콜 가격을 주식으로 주가로 두 번 미분한 거죠. 주가로. 이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이게 델타인데, 델타를 다시 한번 주가로 미분한 거니까 이게 감마의 개념이 되겠다. 뭐로 미분하는 겁니까? 우리가 뭐뭐로 미분하다 할 적에 differentiation y를 x로 미분하다, differentiate y with respect to x,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그 노트에 있는 WRT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잠깐만, 여기를 어떻게 할까? 일단 넘어가고. 이거는 많이 안 하고 한다면, 아까 설명한 간만에 그런 게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2차 미분까지 정확히 해야지 이 차이를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감마가 만약 작게 나온다면 델타의 변화 속도가 느리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거기에 조정해 주는 것이 덜 자주 조정해 줘도 된다. 델타가 만약 감마가 크다면은 주가의 변함에 따라서 델타가 굉장히 빨리 많이 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그리고 더 정확하게 조정을 해주면서 델타 뉴트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델타 뉴트럴 만드는 방법은 설명을 많이 했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제 감마까지 뉴트럴을 만들 수가 있을까?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제 시험에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외부 시험에는 아주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자, 주식 같은 경우는 주식은 델타가 있어요, 없어요? 이 경우에 주식은 주가는 델타가 있어요, 없어요? 옵션 가격을 주가를 미분하는 게 델타인데 지금 주식은 델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식의 델타가 얼마예요? 1이죠, 1. 그러면 주식의 값만은 있어요, 없어요? 주식을 S를 S로 두 번 미분하면 값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S를 S로 한 번 미분하면 1이고 또 한 번 S로 미분하면 제로가 되니까 주식 같은 그런 리니어 프로덕트는 감마가 제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포지션이 델타는 0으로 만들어 놨는데 감마가 지금 0이 아니어서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는 주식을 아무리 더 사든지 팔든지 하더라도 감마가 0이기 때문에 주식을 감마 해칭으로 쓸 수는 없고 감마 값을 갖고 있는 옵션 같은 것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성공적으로 델타는 0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감마는 이 정도 값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포트폴리오 전체의 감마를 0으로 만드는 새로운 확정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어떤 옵션의 감마가 감마 T 이런 값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옵션을 우리가 W만큼 포지션을 취한다면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의 감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감마에다가 이제 옵션의 감마까지 된 거. 개별 옵션의 감마 곱하기 옵션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0으로 만들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조금 전에 그것을 0으로 그 전체 확장된 포지션의 감마를 0으로 만드는 옵션의 개수를 계산해 보면은 이거 뭐 이렇게 WT는 몇 개인지 이렇게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자, 근데 그 문제는 뭡니까? 감마를 0으로 만들어 놨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델타 뉴트럴, 가마 뉴트럴 그러니까 좀 굉장히 생소한데 생소한 게 지금 정상이고요. 여러분 3원이 이렇게는 이제 이러한 것을 나중에 선물 옵션이나 다른 어드밴스 클래스에서 듣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왜 하얀 게 없지? 하얀 게 어디? 모든 교수님들 하얀 것만 쓰시나? 뭐 이렇게 어디? 여기? 어디? 여기 있구나. 그냥 일을 엄청나게 잘하다가 이거 하나 없다가 막 분필 던지려고 그러고. 선생 맞아? 원래 포지션이 A고 새로운 포지션이 B라고 합시다. 원래 포지션의 델타와 감마는 예를 들면 플러스였다. 0이고 지금 델타 뉴트럴이고 감마가 플러스였다. 그러므로 이 감마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옵션을 지금 아까 뭡니까? 옵션을 저만큼 숏 포지션을 잡았어요. 그래서 감마를 옵션이 들어오면서 이 감마가 0이 됐는데 옵션의 델타 이 추가된 옵션이 델타가 0입니까? 0하고 틀립니까? 이 추가된 옵션의 델타가 0이에요? 아니면 0하고 다른 값을 가지고 0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0보다 큰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이 추가되면 이 델타가 다시 영향을 받아서 0이 아닌 다른 값이 된다. 감마를 0으로 만드는 건 좋은데 이 델타를 또 0이 아닌 값을 만들어요. 그럼 이걸 다시 또 0으로 만들어요. 이걸 또 0으로 만들면 또 감마가 또 0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해야 돼요? 이걸 0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델타는 어떤 값을 갖고 있지만 감마는 0인 그런 프로덕트를 그런 상품을 활용해서 조정해 주면 되겠죠. 그 대표적인 그 상품이 어떤 거예요? 투자 대상이 여기 이게 주식이죠. 아까 주식의 감마는 0으로 우리가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다음에는 감마가 0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주식을 수를 조절해 주면은 델타를 0으로 만들면서 감마도 0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지금 현재 델타 뉴트럴이지만 감마 뉴트럴이 아닌 이 포지션을 감마 뉴트럴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감마가 마이너스 3000이고 델타 뉴트럴이다. 그리고 어떤 콜 옵션에 델타와 감마는 각각 이렇게 된다면 일단 우리는 감마 뉴트럴을 만들고 싶으니까 플러스 3000의 감마를 갖는 주식수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2000개의 주식을 옵션을 가져야지 감마 플러스 3000을 만들어져서 옵션을 2000개 이제 포지션을 취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 델타 뉴트럴이 됐었는데 옵션이 2000개 들어옴에 따라서 옵션 하나의 또 델타는 0.62개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델타는 다시 1240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 1240을 다시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짓을 해야 됩니까? 이때는 감마는 제로고 델타는 어떤 값을 갖는 그런 상품을 또 들여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언더라잉 에셋인 주식이 되겠다. 그러면 주식을 1240개만큼 이번엔 팔아야 된다. 이게 플러스 1240이니까 팔면은 드디어 감마가 누출돼서 이제 감마 누출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아까보다 어떤 면에서 안심할 수 있어요? 아까는 갬마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3000이니까 처음에 우리는 델타 뉴트럴인데 감마는 마이너스 3000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어떤 경우를 우려하는 상황입니까? 어떤 경우가 우리한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경우가는 괜찮지만 어떤 경우는 우려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감마 뉴트럴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문제를 질문한다면 우리가 뭐가 우려가 돼서 이런 감마 뉴트럴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까? 언더라잉 에셋의 가격이 크게 변할 때 정확한 답이죠. 적게 변할 때는 걱정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델타 뉴트럴이니까. 그런데 갬마가 마이너스니까 이 경우는 뭡니까? 이 언더라잉 에셋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포지션의 가치는 작아진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갬마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델타 값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니까 델타가 0이었다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델타가 점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이 주가 올라감에 따라서 포지션이 점점 가치를 잃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염려스러웠는가 하면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에 염려스러웠는데 갬마 누출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가 적게 오르는 것은 추가적으로 델타 누출을 만들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감마까지 누출을 만들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로우 뭐 세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 파워포인트 정도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정도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데 파워포인트 자체가 좀 복잡해 보이죠? 네? 이제 블랙쇼스 옵션 개념이 나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뭐 우려한 거하고 좀 비슷해요. 어떤 파생 상품을 하나 숏포지션을 잡고 이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언더라잉 에셋인 주식을 이만큼 샀다. 롱 포지션을 잡았다 그런 얘기죠. F는 이제 파생 상품이고 이건 주식 언더라잉 에셋인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조금 전까지 파생 상품 중에서 콜옵션 가격을 얘기한 거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상해 보이지만 블랙쇼 옵션 가격이 어떻게 도출됐는가 하면 우리가 옵션을 하나 팔아놓고
하나 팔아놓고 보니까 이제 주가가 변화에 따라 델타 뉴트럴이 안 되기 때문에 델타 뉴트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언더라잉 S에서 이 정도로 사놨다. 정확히 어느 정도? 바로 델타 값만큼의 주식을 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델타 0.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주가가 변할 적에 그렇게 되면 주가가 변할 적에 이 전체 포지션은 주가와 상관없는 안전한 자산이 되기 때문에 김용명 왜 쪼개고 그래? 이거 블랙쇼얼스 옵션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전에? 마음에 들었지 근데 지금 얼굴이 막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변화에도 이 전체 포트폴리오는 델타 뉴트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한 리스크 프리 에셋이 되더라. 그러면 리스크 프리 에셋이라고 한다면 이 에셋에 대한 수익률은 당연히 그 정도의 가치를 갖는 똑같은 값을 갖는 그야말로 무슨 채권에 곱하기 이 리스크 프리 에셋의 가치 변화는 시장이 이피션트하다면은 이 똑같은 값을 갖는 국채 같은 채권의 이자율이 뭐 예를 들면 그 델타 t만큼 변할 적에 이게 이제 델타는 뭡니까? 시간이 델타 t만큼 변할 적에 이 델타 뉴트럴된 포트폴리오의 가치 변화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똑같은 값을 갖는 채권의 수익률의 그 델타 t만큼의 뭐 1주면 1주만큼의 변화와 똑같아야지 시장이 이피션트하지. 안 그러면 똑같이 이 리스크 프리한 에셋인데 국채는 그 수익률이 굉장히 높고 옵션을 팔고 주식을 사놓은 그러니까 인공적인 리스크 프리 에셋의 가격은 또 다르게 변한다면 하나는 싼 거 팔고 싼 걸 사고 비싼 걸 팔아가지고 아비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옵션과 주식의 포트폴리오인데 주식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관계가 채권 가격도 정해져 있으니까 이 관계가 성립하려면 옵션의 가격은 얼마가 돼야 된다. 지금 이 세계에서 이 시기에서 그 세 가지 변수가 있죠. 주가, 채권 가격, 옵션 가격. 근데 채권 가격은 채권 시장에서 나와 있고 주식 가격은 주식 시장에 나와 있으니까 옵션 가격만 남으니까 이거 방정식 하나, 미주수 하나니까 그 값이 정해지는 이런 식으로 옵션 가격이 정해졌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콜옵션의 가격은 이러이러한 함수로 나오고 풋옵션이 이렇게 함수로 나온다. 뭐 굉장히 이상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한번 봤죠 이제. 그리고 이제 3학년 2학기에 다음 학기에 선물옵션 과목을 저는 이제 안식년이기 때문에 강의 안 하지만 저보다 더 뛰어난 새로운 교수님도 한번 오십니다. 이정환 교수님이라고 따끈따끈한 이제 박사학위 받은 따끈따끈한 교수님. 30대 나보다 20살 어린 교수님. 그런 교수님도 한 분 오시고 이제 또 기존에 또 선물옵션 가르치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프리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예, 둘 다 이제 영어 강의입니다. 프리하게 영어 강의 선택할 수 있어요. 오케이? 뭐 그래서 이제 콜옵션 가격이 이렇게 나오고 풋옵션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그 주가고 이거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고 이자율, 남은 기간 이런 것들의 함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다음 학기에 수업 들으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의 평화를 hopefully 가지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델타, 뭐 가마 다 이제 이름하여 그 알파벳이죠. 지금 우리가 조금 한 거 약간 같은 얘기죠 이게. 옵션 가격은 아까 2.4달러 그래서 옵션을 10만 개 팔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델타는 주가의 변함에 따라서 옵션 가격이 변하는 그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고 해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옵션을 팔면은 델타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델타를 플러스를 끄집어들여서 전체 델타를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델타 해칭을 블랙쇼얼스 옵션 프라이스 모델을 이용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지 델타 해칭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수업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책에 산 거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타는 다른 얘기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옵션 가치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점점
흘러감에 따라서 오버타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옵션의 가치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일반적으로.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적에 시간이 흘러가며 만기가 가까워지면 따라 옵션 가치는 항상 작아집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이라는 말을 부르면 또 저 아저씨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항상 작아집니다. 항상. 그러므로 이 세타는 리스크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가는 걸 어떻게 이건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없는 그런 리스크 팩터가 되는 거죠. 드디어 갬마가 나왔어요. 갬마는 간말을 만들고 게마, exotic, say, please. 와와. 게마. 독일에서는 그렇게 발음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그렇게 발음해요? 다르게? 어떻게 발음해? Please. 모든 사람이 행복해 할 것 같아, 발음하면. 우리랑 똑같네? 아바는 나니까. 독일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영어에 관한, 오케이? 게마는 델타가 그 주가, 기초자산의 주가에 대한 델타의 변화율이다. with respect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뭐뭐에 대해서. 게마는 일반적으로 이 표현이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게마는 옵션이 머니에 가까울 적에 가장 크다. 기분 나빠.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면서 파워포인트를 만들고 있다니. 그죠? 이게 독자들 위해서 만든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 박준, 그렇죠. 여러분 뭐 공부를 하신 사람은 알겠지만 in the money, out of the money, at the money. 그런 그 the money라는 얘기는 K와 그 행사 가격과 현재 주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the money라는 것은 이제 행사 가격 K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사 가격 K에 가까울 때 가장 커진다. 왜냐하면 아까 그 갬마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델타가 주가가 이 행사 가격 일정에 델타가 대충 한 0.5 정도 됐고, 미안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됐지. 주가가 아니고 델타가 원래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행사 가격 정도일 적에 2분의 1이고, 아까 주가가 뭐 80 정도 되면 거의 1에 가깝고, 주가가 10일 적에는 그 밑에는 거의 0에 가깝고, 주가가 50일 적에 이렇게 가깝죠. 그래서 지금 이때는 주가가 변해도 갯마가 0에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고, 이때도 주가가 많이 변해도 거의 1에서 한참 머물러 있는데, 주가가 이 K인 행사가격 50에 가까울 적에 이 델타, 이 Y 변수는 델타죠. 델타의 변화가 가장 극심한 거죠. 0.6에서 1로도 되고 0도 되고, 여기 가장 이 기울기가 가장, 델타 자체의 기울기가 가장 크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델타 자체의 변화가 여기서 가장 크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한 감마 값이 클 스퀘어에 나올 수밖에 없다. K가 50일 적에 뭐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그 50에 가까울 적에 보통 크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